1970년 11월 2일 오후 5시 30분 목포발 광주행 완행열차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순덕 여인 40세은 피곤한 몸을 의자에 기대면서 차창 밖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었다. 때마침 빈 옆자리를 메우는 한 중년 남자가 강여인의 신경을 자극했다. 뒤에 밝혀진 이름이지만 나종선 36세이란 사람 약 20분이 흘렀을까. 문제의 나씨가 말문을 열었다. 어디까지 가시지요? 강여인은 의아스럽게 생각하면서도 광주까지 간다고 대답했다. 이들의 폭소적 탈선 행각은 여기에서부터 비롯됐다. 이런 경우에 공식대로 그들은 고향과 나이를 묻고 여행 목적을 서로 얘기하는 등 제법 친숙한 말벗이 됐다. 나씨는 감 2개를 사서 그중 1개를 권함으로써 상대방 여인의 호기심을 끄는 작전으로 나갔다. 홀몸으로 12년간 고독하게 살아온 강여인 역시 옆자리에서 권하는 나씨의 말이 별로 싫지 않았다. 두 사람의 얘기는 열기를 띠기 시작했다. 나씨는 일찍 결혼한 탓으로 지금은 홀몸이며 현재 목포 중학교 교사로 근무한다는 등 자신의 사생활을 들려주었다. 그것은 상대방 강여인의 처지를 탐색하기 위한 엉터리 수작에 강여인은 나씨가 기대한 그대로 자신의 사생활의 전부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20년 전 김모 씨와 결혼, 딸을 낳고 아들을 얻지 못해 시가로부터 쫓겨났다는 것이다. 현재는 돈의 곳곳으로 다니며 계란을 수집, 광주 양동시장 도매상에 넘겨 생활을 이어간다고 말했다. 잠자코 듣고 있던 나씨는 자신을 얻었다. 오랫동안 남자를 멀리한 그녀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온갖 추파를 던지며 나씨는 강여인에게 접근했다. 두 남녀는 누가 먼저인지도 모르게 차를 내려 광주로 향하는 시내버스에 탔다. 시간은 밤 11시쯤 시내 북동 어느 중국집에 들러 우동 한 그릇으로 배를 채우고 여인숙 2호실에 들어갔다. 그날 밤 오랜만에 남자의 안겨본 강여인은 이젠 고생 않고 살 날이 왔는가? 생각하니 마음속으로 그렇게 나씨가 고마울 수가 없었다고 고백했다. 이들은 이 여인숙에서 일주일 동안 열정을 불태우며 지냈다. 낮에는 영화를 보고 택시로 유원지 일대를 돌며 지내는 생활들이 강여인에겐 꼭 신혼여행인 것만 같았다. 나씨는 강여인을 마치 자기 아내처럼 여기고 있는 듯 행세했다. 당장 담양의 모든 짐을 꾸려 목포에 있는 근무지로 가자며 그녀를 바람태웠다. 강여인은 계란 한 알 한 알에서 얻은 10전, 20전의 이익금으로 모았던 구렁이 알 같은 돈 또만 3,000원을 유흥비로 날리고도 아까운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새로 맞을 남편 나씨의 명령에 그녀는 곧장 고향으로 돌아가 유일한 재산인 재봉틀과 가구 몇 점을 끌고 광주로 왔다. 나씨가 반가이 맞이했다. 강여인한테 같이 살 것을 굳게 약속한 나씨는 속셈이 따로 있었다. 가구를 점검하고 돈이 될 만한 재봉틀을 가리키며 이사하는데 번거로우니 처분하겠다면서 광주 시내 금남로 5가 모 전당포에서 2,000원에 팔아넘기고는 다시 강여인 앞에 나타나 광주발 목포행 열차를 탔다. 나씨는 여기에서 또 한 계책을 꾸몄다. 당장 목포에 가면 방을 구할 전세금이 필요하니 우선 5만 원만 둘러대라고 졸랐다. 이때 그녀는 다소 의심이 갔지만 바로 내려가서 봉급으로 이를 갚겠다는 장담을 듣자 별로 의심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열차가 광주역을 떠나 송정리로 가는 사이 나씨에게 전세금 조로 5만 원을 건네준 것이 큰 불행이었다. 그날따라 열차 안은 복잡했다. 좌석 하나를 구하겠다고 나선 나씨가 증발되어 버린 것이다. 저녁 8시 열차는 목포에 도착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튿날 나씨의 말을 따라 그가 근무한다는 중학교로 달려가 나씨의 신원을 알아봤지만 말짱 거짓말이었다. 강여인은 미칠 것만 같았다. 여관에서 며칠간 식음을 전폐하고 곰곰 생각했다. 남편을 생리별한 후 혼자서 푼푼히 모은 일금 10만 3천 원을 단번에 날려버린 여자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했다. 온갖 궁리 끝에 투신자살을 생각했다. 다음 날 밤 11시쯤 사막도 앞 바닷물 속에 몸을 던졌다. 그러나 이것도 운이 없었던지 마침 순찰 근무 중이던 해양경찰대원에게 구조가 되어 되살아났다. 서광주 경찰서는 지난 26일 나종선 씨를 혼인빙자 간음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서에 따르면 나 씨는 어여시 처자가 있는 몸이었다. 8년 전 현부인 송모 여인 35세과 결혼, 4살짜리 딸과 함께 살고 있음이 밝혀졌다. 경찰에 붙들린 나 씨는 해방된 3년 후 일본에서 귀국, 나주 Y중학교를 졸업, 그 후 서울예술학원에서 2년간 수업하고 간판과 아크릴 주문 초상화 등을 그리면서 제법 단란하게 살아왔다. 그러나 5년 전부터 머리가 아프면서 시력을 점점 잃어갔다. 많은 약을 썼지만 신통한 효험을 못 보았다는 것이다. 약해진 몸으로 더 이상 작업을 꾸려나갈 수 없게 됐다. 강여인과 처음 만나던 1970년 11월 2일 그날도 나 씨는 뇌신경에 좋은 약이 있다는 친지의 말을 듣고 목포에 갔다 오는 길에 우연히 강여인을 만났다는 것이다. 나 씨는 결코 강여인과 살아보겠다는 마음은 아예 처음부터 전혀 없었다. 약값 마련을 위해 순간적인 사기를 해본 것뿐이었다. 세상은 넓고도 좁았던 것인지 나 씨가 강여인의 눈길에 걸려든 것은 지난 24일 저녁 7시쯤 광주시 중흥동의 여객 차고에서 일하는 사촌 동생을 만나러 간 것이 쇠고랑을 차게 했다. 뇌수술로 시력을 거의 잃은 나 씨는 맑은 날씨 말고는 가까운 거리의 사람들도 잘 분간 못하게 된 것이다. 이날 나 씨는 마침 차고 직공들을 상대로 강여인이 무허가 술집을 하고 있으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 중반의 여성입니다. 대학 시절 식품공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요리 연구를 하며 관련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대학원을 진학하고 박사과정을 밟는 게 수순이다 보니 제가 이제 와서 박사과정을 하게 된 게 조금 늦은 감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제라도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둘러간다고 해서 가는 길이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어쩌면 그런 건 인생 전반에 들어맞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네요. 비록 제가 이혼을 했다고 해서 제 인생이 끝난 건 아닐 테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강원도 홍천에서 유명한 한식당을 운영하셨었어요. 손맛 좋은 엄마와 성실한 아빠는 늘 진심을 담아 정갈한 음식들을 손님들께 내셨고 그런 정성 덕분에 부모님의 식당은 나날이 잘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10평짜리 작은 백반집에서 시작했던 식당이 점점 몸집을 키우다가 어느새 몇백 평짜리 대형 한식당으로 발전했으니까요. 그건 전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신 부모님이 스스로 이루신 결과였고 저는 그런 부모님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제가 식품 쪽으로 전공을 선택한 것도 그런 부모님의 영향 때문이었죠. 그렇게 제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신 저희 부모님은 제게는 정말 남다른 분들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누구보다 저를 사랑하셨고 외동딸인 저를 위해 정말 많은 것들을 해주셨거든요. 두 분이 힘든 식당 일을 하시면서 제게는 고생 하나 모르고 살게 하셨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늘 저를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걸 알았고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제 의견에 반대를 하셔도 원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부모님의 결정이 누구보다 저를 위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제가 식품공학과에 입학할 때에도 부모님은 제 결정을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진로를 그렇게 잡은 게 부모님 때문이라는 걸 알고 제가 부모님처럼 고생하게 될까 싶어 말리셨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두 분에게 도움이 되는 자식이 되고 싶었고 제가 그쪽으로 공부를 하면 부모님께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식공과에 진학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부모님을 도와 부모님의 가게를 물려받을 생각까지 하고 있었죠. 하지만 엄마는 그런 제 생각을 무척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러려고 힘들게 공부시킨 게 아닌데 왜 자꾸 어려운 길을 자처하려고 하느냐며 저를 도통 이해하지 못하셨죠. 부모님이 가게를 꾸리며 너무 고생을 많이 한 탓인지
엄마는 평소에 제가 주방에 들어와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진학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대학원을 포기하고 식품회사에 취업을 해야 했어요. 그렇다고 그때 제가 꿈을 아주 접은 건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니 제가 직접 벌어서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 취직을 했던 거죠. 그렇게 회사를 다니며 학비를 모아가던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웬 손자리를 제안하시더라고요. 엄마 친구분 지인의 아들이라는데 젊은 나이에 대학 교수라며 제가 꼭 한번 만나보기를 권하셨어요. 그 사람이 교수라는 말에 혹하신 엄마는 제가 부모님 일을 맡겠다고 괜한 고생시킬 바에 일찍이 결혼시키고 싶으셨던 거죠. 그 생각을 뻔히 알던 저는 정말 나가기 싫었지만 엄마의 성화에 등 떠밀려 나가야 했어요. 하지만 막상 만나다 보니 생각보다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저보다 나이는 7살이나 더 많았지만 그래도 30대 젊은 나이에 교수라는 것도 대단했고 관리를 열심히 했는지 나이도 그리 많아 보이지 않고 저와 세대 차이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교수라는 말만 듣고 고리타분할 것 같다 생각했는데 직접 만나보니 유머도 있고 사람이 밝고 착한 사람 같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게 되었던 저희는 이듬해 양가 부모님의 적극적인 권유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교수라는 남편의 지위에 비해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라 제가 딸리는 결혼인가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한식당과 음식 사업을 하셔서 알부자인 저희 집에 비해 시댁의 형편은 여유 있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소위 말하는 계룡남이었어요.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남편은 학창시절 무척 가난한 형편에서 자랐답니다. 남들 다 다니는 학원 한 번 못 가고 어머니가 주워다 주시는 학습지를 얻어다 공부를 했었다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형편이었다 보니 남편은 늘 성공을 하고 싶었대요. 자기 때문에 시장에서 물건 팔며 고생하시는 어머니도 안쓰럽고 아버지 없다고 무시당하는 것도 지겨워서 세상에 떳떳하고 잘난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어른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한다고 하니 그 말을 귀담아 듣고 공부를 열심히 했었답니다. 덕분에 학창시절 내내 좋은 성적을 유지하던 남편은 대학에 장학금을 받으며 입학을 할 수 있었고 평생 공부밖에 몰랐던 인생이라 그런지 자연스럽게 교수의 길을 걷게 되었죠. 세상 천지에 우리 아들 같은 자식이 또 어디 있는 줄 아니? 머리 좋다고 다 교수할 수 있다니? 돈만 있어도 못하고 실력이 좋아도 못하는 게 교수야. 그런데 우리 태훈이는 집안 형편도 어려운 상황에 그 젊은 나이에 떡하니 교수가 됐잖니. 그 덕분에 내가 혼자 자식 키우느라 한 고생을 싹 다 보상받았지. 아유, 그 덕에 여유 있는 사돈 만나서 결혼까지 시켰으니 이제 우리 태훈이 앞길에 꽃길만 깔린 거 아니겠니? 물론 욕심 같아서는 같은 교수 집안 며느리 들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뭐 썩 달리 눈에 차는 사람도 없고 나도 너무 욕심만 부릴 수는 없잖니? 아무튼 이제는 네가 태훈이 처니까 네가 태훈이 내조를 잘해야 한다. 그러니까 너 괜히 회사 다닌다고 바쁜 척 하지 말고 태훈이 먹는 거 입는 거 잘 챙겨라. 남자들 나가서 큰일 하려면 여자들 내조가 필요한 법이잖니. 마음 같아서는 너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고 하고 싶은데 뭐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시애미 말을 듣는다니. 아무튼 우리 태훈이가 나가서 큰일 할 수 있도록 네가 잘 살피고 챙겨야 한다. 내 말 알아듣지?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아들 바보형이셨어요. 가뜩이나 둘도 없는 외동아들에 일찍 사별하고 혼자 고생하며 키운 자식이다 보니 자식이 그렇게 아깝고 귀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심지어 혼자 힘으로 성공해서 교수 타이틀까지 달았으니
시어머니 눈에 아들 말고 누가 들어찰까 말이에요. 아무리 잘난이가 옆에 있어도 무조건 당신 아들이 최고인 분이시라. 오죽하면 남편 동료들은 집안 빽이니 유학 다녀온 덕이니 나이 많은 덕이니 하며 흠을 잡으려 안달이셨어요. 그런 분 눈에 며느리인 저는 오죽했을까요? 시어머니가 저를 아들과 동등한 위치로 보지 않으신다는 건 저도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며느리 될 저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도 없으셨으면서 시종일관 아들 자랑만 하셨으니 아들 사랑이 얼마나 끔찍할지도 모를 수가 없었죠. 사실 그래서 저희 아빠는 제가 그런 집에 시집가는 걸 걱정스러워하기도 하셨어요. 저도 저희 집에서는 공주같이 큰 귀한 딸인데 아들만 잘났다는 시댁에 보내는 게 싫으셨겠죠. 하지만 교수 사위가 너무나 마음에 드셨던 저희 엄마의 고집을 아빠도 꺾으실 수 없었다는 게 문제였네요. 그래도 다행히 제가 시집갈 때 혼수며 예단이며 남편에게 착히까지 해갔던 덕분인지 시어머니가 저를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으셨어요. 교수인 남편 떠받들라고는 하셔도 괴롭히시거나 시집살이를 시키지는 않으셨죠. 그냥 저를 볼 때마다 남편 내조 잘하라 하시고 친정의 말씀 잘 드려서 남편에게 뭐라도 해주라고 닥달은 하셨지만요. 하지만 그것도 이해는 했어요. 시댁은 여유가 없는 반면 저희 집은 돈 걱정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시어머니도 남편도 저희 친정을 무시하지 않았고 남편도 장인 장모님께 깍듯하고 착한 사위였어요. 그래서 가끔 시어머니가 속 터지는 소리를 하시더라도 큰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이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몇 년 뒤 문제가 벌어지고 말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한정식집에 어느 날 큰 불이 나며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거든요. 갑작스러운 화재 소식에 부모님은 쓰러질 만큼 충격을 받으셨죠. 사실 불을 쓰는 식당에 불이 난다고 해서 다 큰일은 아니에요. 보통 식당들은 다들 보험도 들어있고 며칠 장사 못한다고 큰일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일은 문제가 컸습니다. 식당에 집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도 있었거든요. 모두들 퇴근하고 아무도 없어야 할 시간에 무슨 이유인지 주방 이모 한 분이 식당에 계셨답니다. 그 사이 식당에 불이 나며 이모님이 미처 나오지 못하셨고 결국 이모님은 화재 현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셔야 했어요. 한참 만에 밝혀진 화재 원인은 단순 전기 접촉 사고 문제였지만 가게의 주인이셨던 저희 부모님은 책임자로서 책임을 물으셔야 했고 저희 아빠는 재판까지 받으셔야 했어요. 다행히 과실치사로 실형을 받지는 않으셨지만 부모님은 돌아가신 이모님의 유족에게 피해 보상을 하셔야 했고 이를 수습하는 사이 사업은 점점 어려워져 갔습니다. 당시 저희 부모님은 한식당뿐만 아니라 레토르트 식품 사업도 하고 계셨는데 사람까지 죽었다는 안 좋은 소식에 식당 운영은 물론이고 식품 사업까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부모님은 많은 것을 잃으셔야 했고 제가 학창시절을 보낸 집마저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식당의 폐업 절차를 밟게 되었던 날 엄마는 그대로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반찬 하나하나, 장 하나하나를 모두 직접 만드셨을 만큼 식당에 대한 애정이 많은 분이셨기에 자식 같은 가게를 잃게 됐다는 고통에 충격도 그만큼 크셨던 건지 몇 달 뒤 결국 세상을 떠나버리고 마셨습니다. 그 모든 일이 1년 사이에 벌어지다 보니 저는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이나 저나 큰 욕심 없이 그저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비극을 맞이할 수 있는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더구나 엄마는 제게 둘도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엄마가 하루아침에 제 곁을 떠나니 힘들 수밖에 없었죠.
그런 와중에 제가 의지할 수 있었던 건 남편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막히게도 저희 친정이 망하고부터 남편의 태도가 손바닥 뒤집듯이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동안 자신에게 외제차 사주고 비싼 시계 채워주고 비싼 선물들에 용돈 마련해준 친정에는 그렇게 잘하더니 저희 집 가세가 기울고 어려워지고서부터는 남편이 저희 집 일에 무심해지더군요. 그러더니 여태 저희 집에서 도움받은 거 생각을 못하고 제가 친정 부모님을 도와드리려는 걸 무척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였죠. 부모님이 전 재산을 잃고 급히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제가 이삿짐 센터를 불러드렸다는 걸 알고는 밤새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벌어 제가 낸 돈 100만 원이 부부 공동의 재산이라며 저희 친정에 쓴 게 아깝다고 말이에요. 그때 이미 남편에게 실망을 했지만 끝까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뿐인 장모님의 장례식마저 귀찮은 일정 취급하는 남편의 비정한 모습에 저는 여태 제가 누구랑 같이 살았던 건가 싶었어요. 선을 봐서 한 결혼이었지만 고생해서 자수성가한 남편이 참 멋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형편이 달라졌다고 저희 친정을 이토록 무시하는 남편의 모습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렇다고 그전까지 저희 부모님이 남편에게 못해준 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심지어 시무라는 사람은 바쁘다며 저희 엄마 장례식에 참석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그제서야 제가 그동안 시댁에서 대접받았던 것이 그나마 잘 사는 친정 덕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에 아들이 없으니 사위를 믿고 사셔야지 하던 말은 당신 아들에게 유산이나 물려달라는 말이었는지 시모가 그렇게나 아들 내조를 바라고 친정에 뭐라도 받아오기를 바랐던 게 결국 도둑놈 심보였구나 싶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내가 교수 만나 고생 없이 살기를 바라셨을 텐데 믿었던 사위가 이렇게 변했다는 걸 모르고 돌아가신 게 차라리 다행이라 싶은 생각까지 들었네요. 그렇게 엄마가 돌아가시고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한 저는 더더욱 혼자 남은 아빠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제게는 아빠뿐이라는 생각에 아빠만큼은 오랫동안 건강하시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힘든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고 사랑하던 엄마를 떠나보내고 사업 실패로 빈털터리가 된 아빠는 희망을 모두 잃고 술에만 의존을 하셨습니다. 저라도 그런 아빠를 자주 찾아뵈었어야 하는데 친정이 기운 뒤 저를 식충이 취급하는 시댁 눈치에 저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아빠를 미처 챙기지 못했었네요. 그리고 그 결과 아빠는 안타깝게도 간암을 얻게 되셨습니다. 당신 건강 당신이 안 챙겼으니 누굴 탓하겠냐마는 저는 아빠가 그렇게 되신 게 전부 스트레스 때문이라 생각했어요. 엄마가 떠나고 얼마 안 있어 그렇게 되셨으니 그게 어떻게 아빠가 드신 술 때문만이었을까 싶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아빠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가졌고 이제라도 아빠를 제가 챙겨야겠다 생각했어요. 그 길로 퇴사를 결정하고 아빠를 직접 간병할 생각이었죠. 세상 어떤 자식이 죽어가는 부모를 나몰라라 하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해해주지 않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잘 다니던 회사 관두고 지금 병든 아버지 간병을 하겠다고? 그런 상황이면 차라리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당신이 간병한다고 아픈 장인어른 병이 낫는 것도 아닐 텐데 뭐하러 그런 짓을 해? 그럼 생활비는 어쩌고? 장인어른 치료비는 누가 낼 건데? 당신은 지금 이 상황에 돈 걱정이 먼저야? 우리 아빠가 간암이라는데 다 죽어간다는데 할 말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이미 간암인 장인 걱정이나 해줘? 나는 현실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지. 당신이 돈 안 벌면 누가 먹여 살리는데? 지금 나더러
당신 처가까지 먹여 살려라 이거야? 당신 정말 몹쓸 사람이다. 우리 아빠가 아파서 죽어가는데 돈 얘기밖에 못하는구나. 우리 부모님 식당 망하고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남의 일처럼 굴더니 우리 아빠 아프다는데도 그딴 소리밖에 못해? 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남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엄마 돌아가신 이후로 당신한테 기대도 없었지만 정말 해도 너무한다 싶네. 우리 부모님이 그동안 당신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그것만 받아먹고 은혜 갚을 줄은 몰라? 당신 그동안 우리 집에 받기만 했었잖아. 교수라고 대단한 돈 버는 것도 아니었으면서 우리 부모님 덕분에 초임 교수 연봉에 분에 넘치는 시계 차고 비싼 차 타고 다녔으면서 이제 와서 돈, 그놈의 돈! 누가 당신더러 내 생활비 내달래? 당신이 나 먹여 살리지 않아도 나 알아서 잘 살 수 있어. 우리 아빠도 내가 살릴 거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빠 살리려고 하는 것까지 막을 생각하지 마. 남편은 제가 회사를 관두고 아빠의 간병을 하겠다는 걸 무척이나 못마땅해 했고 저를 어떻게든 말리려 했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엄마는 손 쓸 틈도 없이 떠나보내야 했지만 아빠까지 그렇게 잃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퇴사를 하며 받은 퇴직금을 전부 쏟아 아빠의 치료에 전념하기로 했고 아빠를 모시고 현대의료기술과 자연요법을 결합시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전문 요양시설에 아빠와 함께 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곳에서 아빠를 모시며 누구보다 열심히 아빠의 간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모와 남편이 그 꼴을 그냥 두고 보지만 않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빠 살리겠다는 게 뭐가 문제라고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는 제게 시모는 제가 이기적이라며 저더러 곧 죽을 아빠는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아들 내조나 잘하라고 다그쳤어요. 이제 저희 친정이 망해서 돈 나올 곳이 없으니 제가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한다는 말이었는지 남편도 제 앞에서 돈돈거리더니 시모도 절 돈 나오는 주머니로만 보고 있는 거죠. 그걸 무시하고 집을 나가 아빠와 시설에 입소했더니 그날부터 끊임없이 연락을 하며 사람 귀찮게 하더니 어느 날은 기어이 찾아와 난리를 치는 겁니다. 너 여기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내가 못 찾아올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말을 했는데 못 알아먹고 기어이 이 짓을 해. 기어이. 당신 진짜 이혼당하고 싶어서 그래? 당신 없어서는 아침밥도 못 챙겨 먹고 저녁도 엄마한테 가서 얻어먹는다고. 당신은 결혼한 여자가 남편도 팽개치고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런다고 당신한테 좋을 거 하나 없어. 볼 것도 하나 없는 너 같은 애 그저 친정 여유 하나 보고 결혼시켰더니 그만 턴 돈 다 날려먹고 핀털털이 되고 이제는 친정애비 간병한다고 남편까지 내버리고 이런데 기어들어와? 그것도 비싼 돈 들여서. 네가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어쩌다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여서 이 꼴을 보는지. 아유, 내가 후회스러워 죽겠다. 저희 집 돈 보고 결혼한 거 이제서야 인정하시네요. 저야말로 댁들이 이런 사람들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예요. 가진 거라고는 교수 나부랭이 이름밖에 없는 아들 앞세워서 그동안 저희 집에서 받을 만큼 받았으면 됐지. 이제 와서 뭘 더 바라세요? 아드님 저랑 결혼하고 여태 돈 걱정 없이 잘 살았잖아요. 교수라고 해봐야 실적도 없는 초임 교수. 돈 벌면 뭐 얼마나 번다고 유세해요? 극각 교수 뭐가 그리 잘났는데요. 그래도 결혼한 덕에 여태 남부럽지 않게 살았으면 그걸로 감지덕지해야지. 어머니야말로 가난한 시댁에서 자식한테 해준 것도 없이 사돈댁에 바라기만 했던 게 뭐 자랑이라고 여기서 이러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 친정 끝발 떨어졌으니 제가 돈 벌어서 남편 입군형에 들이밀어야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그래야 하죠? 뭐라고?
아니, 인연이 지금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칙거리고 있네? 야, 너 교수 와이프 되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교수 와이프라고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닐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뭐? 결혼을 잘못했다고? 저 남편이 교수라서 빳빳이 다닌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교수 아들 자랑하고 그 덕 보고 다니신 건 어머니시죠. 제가 교수 남편을 왜 자랑스러워해요? 남편이 교수인 거지 제가 교수인가요? 그깟 교수 저야말로 하려면 했어요. 저 대학원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저희 엄마가 괜히 고생할까 싶어서 일찍 결혼시켰을 뿐이지 그거 아니었으면 결혼 안 하고 박사과정 했을 거예요. 그랬었으면 제가 지금 이 꼴 안 당했겠죠. 그나마 남편이 워낙 고생하고 자라서 사람 됨됨이가 됐다 싶어서 결혼했는데 이제 보니 그것도 아니었네요. 천박하게 돈밖에 모르는 이런 속물일 줄 알았으면 저야말로 이 결혼 안 했을 거예요. 안 그래도 두고두고 후회 중인데 지금 저더러 아픈 아빠 두고 남편 밥이나 챙겨주라고요. 엄마 떠나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저더러 아빠마저 포기하라 이 말이에요? 당신도 입이 있으면 말해봐. 당신은 당신 엄마 아프다 그래도 이럴 건가 봐? 당신은 돈밖에 몰라서 돈 가지고 부모 목숨 저울질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야. 당신 그만 못해? 지금 이 상황에 그런 얘기가 왜 나와? 그리고 지금 누가 돈이 문제라서 이러는 줄 알아? 그 전에 당신이 아내 노릇을 못하고 있잖아. 부모 챙기려면 양쪽 공평하게 해야지. 시댁에는 소홀하고 친정부모만 이렇게 챙기는 게 맞는 거야? 당신 이거 이혼 사유 되는 거야. 정말 이혼당하고 싶어서 그래?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내가 용서해주마.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제가 뭘 잘못해서 빌어야 하는데요?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네가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면 뭐라도 될 줄 아니? 일도 그만두고 친정까지 망해서 쥐뿔도 없는 주제에 너 이혼까지 하면 완전히 밑바닥 인생인 거야. 나라고 뭐 너 같은 며느리 계속 데리고 있고 싶은 줄 아니? 그나마 우리 교수 아들 명예에 흠 생기지 않게 하려고 봐줬는 줄은 모르고 그러니 어서 잘못했다고 빌지 못해? 아픈 아빠 챙기는 게 대체 뭐가 잘못인지 남편과 시모는 당장이라도 그곳에서 나와 아내와 며느리의 도리를 하라며 윽박질렀고 제가 고분고분하게 나가지 않자 기어이 이혼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그동안 제가 퍽 좋은 아내와 며느리였던 건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제가 겁이라도 먹고 정말 싹싹 빌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혼녀 되는 걸 무서워할 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혼 따위 무섭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더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그런 말 하면 내가 무서워할 거라 생각한 거예요? 이혼은 못하겠다고 안 된다고 잘못이라도 빌 줄 알고? 이혼해봐야 너만 손해지?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참 답답한 사람들이네요. 이혼하는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이혼하면 제 인생이 망하기라도 할까봐 그러세요? 설령 그렇다고 한들 제가 설마 이혼이 무서워서 우리 아빠 포기할까 봐서요? 그럴 바에 차라리 아빠 따라 죽는 게 낫겠네요. 저 이혼 같은 거 하나도 안 무섭고 더 이상 당신들 돈주머니 호구노릇 해줄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해. 나야말로 바라던 바니까. 결국 저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혼 소송까지 갈 겨를도 없어서 적당히 맞춰서 그냥 협의 이혼으로 정리했어요. 어차피 소송까지 가봐야 서로 좋을 것도 없었고 남편과 시댁도 더 이상 저한테 얻어낼 게 없다 싶었는지 그냥 도장 찍는 걸로 끝내더라고요. 당장 아빠 건강에만 신경 쓰는 것도 모자란데
제가 이혼에 신경 쓸 겨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혼 후 더 아빠만 바라보며 아빠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빠는 제게 더 미안해하기만 하셨어요. 괜히 부모 잘못 만나서 제가 고생하고 이혼까지 당했다며 저의 이혼 소식을 듣고 무척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은영이 불쌍해서 어떡하니. 아빠가 돼서 변변히 해준 것도 없는데 결국 이혼까지 시키고. 내가 우리 딸 얼굴 볼 면목이 없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왜 없어. 나 30여 년을 고생 하나 모르고 자랐어. 어렸을 적부터 인형이며 옷이며 나 갖고 싶다는 거 다 가졌었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는데 그거 다 아빠 엄마 덕분 아니야? 그 은혜 내가 이제야 겨우 조금 갚겠다는데 아빠는 왜 자꾸 내가 고생한다고만 그래.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너무 후회스럽다. 한순간 실수로 재산 다 말아먹고 네 엄마까지 그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볼 낯이 있겠니?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건강관리까지 못해서 자식 고생시키고 그 바람에 딸 이혼까지 당하게 만들고. 내가 차라리 일찍 죽었어야 네가 이 고생을 안 하는 건데 내가 은영이 너한테 너무 못할 짓을 했다 싶어. 정말 미안하다, 은영아. 아빠가 그런 말 할 때마다 정말 싫어. 아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아빠는 충분히 열심히 살았고 나한테 과분하게 좋은 아빠였어. 나 살면서 한 번도 아빠 원망해 본 적 없고 지금도 여전히 그래. 근데 자꾸 아빠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면목 없다고 그러면 나 정말 속상하고 힘들어.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루빨리 건강해질 생각을 해야지. 아빠가 정말 나한테 미안하면 병 이겨내고 다시 건강해져. 그게 내가 아빠한테 바라는 유일한 바람이야. 그래, 내가 우리 은영이한테 미안해서라도 다시 건강해져야지. 다시 일어서서 우리 은영이 호강시켜줘야지. 그래야 내가 우리 은영이 아빠 자격이 있지. 상황이 나빠진 후로 자기 몸 하나 챙기지 못할 정도로 약해지셨던 아빠는 마음까지 연약해지셨는지 늘 제게 미안해하며 죄책감을 가지셨습니다. 대체 뭘 그렇게 못해주셨다는 건지 저는 제게 미안해만 하시는 아빠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의 병세가 점점 더 나빠지시며 저는 아빠가 제게 왜 그토록 미안해하셨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지 자꾸만 주변 정리를 하려고 하시던 아빠가 어느 날 저를 앉혀놓고는 사진 한 장을 건네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은영아, 이 사진 받으렴. 아빠, 이게 뭐야? 이거 엄마 아니야? 근데 옆에는 누구야? 그 사진은 돌아가신 저희 엄마의 어느 젊은 날의 추억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을 법한 앳된 얼굴의 엄마는 아주 환한 얼굴로 웃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옆에 그런 저희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웬 낯선 남자의 얼굴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아닌 낯선 남자의 모습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진 속 남자가 저희 엄마의 첫사랑이라도 되는 건지, 그렇다면 아빠가 제게 이런 사진을 왜 보여주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던 아빠가
제게 해주신 얘기는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아빠가 은영이 너한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이 얘기를 들으면 아마 네가 나를 원망할지도 모르겠구나. 은영아, 미안하구나. 사실 너는 내 딸이 아니야. 그 사진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네 친아빠란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아빠 딸이 아니라니. 아빠, 하나도 재미없게 무슨 그런 농담을 해. 미안해, 은영아.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었단다. 아빠는 너를 한 번도 내 자식이 아니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네 엄마 품에 안겨있던 어린 너를 봤을 때부터 내가 네 아빠라고 생각했단다. 그렇게 너를 마음으로 낳아 기르면서도 낳아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에 늘 모든 최고로 해주고 싶었지. 그랬는데 그런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결국 너를 이렇게 고생만 시켰으니 내가 이 죄를 어디 가서 빌어야겠니. 죽기 전에 야진시를 밝혀 미안하구나. 그러니 이제라도 사진 뒤에 적혀있는 주소로 찾아가서 진부를 만나려무나. 그게 내가 은영이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란다. 제게 친부가 따로 있다는 아빠의 말을 저는 차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30여 년을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아빠가 제 아빠가 아닐 거라는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빠는 늘 제 편이었고 늘 저를 사랑하셨어요. 아빠는 저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으실 분이셨고 저는 그런 아빠의 사랑을 평생 누려왔습니다. 그런 사랑을 의심할 길이 없었고 어쩌면 엄마보다 아빠와 더 가까웠던 제가 어떻게 아빠가 양아버지일 거라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그랬던 아빠가 이제 와서 저더러 친부를 찾아가라고 하시니 저는 그 말을 믿을 수도 믿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몰라. 나한테 친부가 따로 있다고 한들 나는 그 사람 본 적도 없고 만나고 싶지도 않아. 나한테 아빠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아빠 한 사람이야. 아빠는 내가 아픈 아빠 두고 친부를 찾아갈 거라 생각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난 그렇게 못하겠으니까. 좀 그러고 싶으면 아빠가 건강해져서 직접 나 데려가. 아빠가 정말 나를 친딸로 생각했다면 이제 와서 아빠 떠나라고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남을 내가 걱정이라서 그러는 거면 아빠가 다시 건강해지면 되잖아. 어쩌면 어리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빠는 당신이 떠나면 제가 혼자 될까 걱정되어 친부를 찾아가라 했겠지만 저는 아픈 아빠를 두고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빠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아빠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아빠가 건강해지시기를, 병을 이겨내고 제 곁에 오랫동안 있어주시기를 바랐죠. 하지만 그것은 저의 바람일 뿐 아빠는 점점 건강이 나빠지기만 하셨어요. 사실 아빠의 몸 상태는 진작 나빠져 있었어요. 병원에서도 더 이상 치료가 의미 없을 거라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었으니 애초에 몇 년이나 버티신 게 기적일 따름이었죠. 그리고 결국 아빠는 투병 생활 2년 만에 저를 떠나 엄마 곁으로 가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장례를 모두 치르고 부모님을 나란히 납골당에 모셔드리며 부모님의 마지막 흔적을 정리한 저는 그제서야 아빠가 살아생전 제게 남겨주셨던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처음 아빠에게서 제가 아빠의 친딸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제 친부가 별로 궁금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때는 다른 곳에 신경 쓸 겨를이 없기도 했었고 보지도 못한 친부가 그리운 마음도 없었거든요. 설령 제게 친부가 따로 있다고 한들 저를 친딸 그 이상으로 키워주신 아빠의 존재가 더 중요했었죠. 그래서 저는 친부를 찾아가야 할지 말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엄마와 친부는 친부 집안의 반대로 헤어지셨고 그 후 친부가 유학을 가시며 영영 인연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부는 아예 저의 존재도 모르고 있을 텐데 이제 와서 제가 친부를 찾아가 봐야 저를 반기기나 할까 싶더라고요. 게다가 그분도 진작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셨을 텐데 그들 앞에 저는 불청객일 수밖에 없다 싶었어요. 저희 엄마와 그분이 오래전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던 연인이었다고 한들 그분들 입장에서는 몰랐던 저의 존재 자체가 불편할 수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저를 키워주신 아빠는 엄마에 이어 당신까지 돌아가시고 나면 제가 혼자 남아 힘들어질까 걱정되어 친부의 존재를 밝히셨겠지만 사실 저는 친부를 찾아가는 게 영 자신 없었습니다. 아무리 피가 물보다 진하다 하지만 다정한 저희 아빠 밑에서 누구보다 사랑받고 자란 저는 낳은 정보다는 기른 정이 더 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아빠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제게 꼭 친부를 찾아가 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치 유언처럼 제게 당부하시는 아빠의 말씀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친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사진 뒤편에 적힌 주소로 찾아간 저는 그곳에 도착해 무척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친부의 명패가 달려있는 그 집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더라고요.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봤다 싶은 재벌집 같았죠. 그 시절 강제 유학까지 보낸 집안이라니 어느 정도 여유는 있겠다 했지만 제 친부가 이렇게나 부자였다니 이런 상황은 생각해 본 적 없던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아빠에게서는 엄마와 그분이 집안 반대로 헤어졌다고만 들어서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했는데 그 집을 보니 그쪽에서 저희 엄마를 왜 반대했었던 건지 알겠더라고요. 그런 으리으리한 집에서 평범한 집안의 엄마를 마음에 들어있을 리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으셨던 거였고 안타깝게 헤어져야 했던 엄마는 저를 가지셨다는 걸 알고도 친부에게 사실을 알리지 못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아빠가 마지막 돌아가시는 와중에 왜 그렇게 제게 미안해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마 아빠는 식당이 망하고서 병까지 얻은 자신 때문에 제가 고생한다 싶어 미안하셨나 봐요. 그런 제가 이제라도 재벌 친부를 찾으면 더 이상 고생 없이 살 거라는 생각에 그리 당부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 생각을 하니 제 마음은 찢기는 듯 아파왔어요. 저는 한 번도 아빠 때문에 고생한다 생각하거나 원망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오히려 아빠가 제 친부가 아니었다는 걸 알고는 그동안 제가 철없이 아빠에게 받기만 한 것 같아 죄송스럽기만 했었거든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를 친딸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평생 모자람 없이 키워주신 아빠에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아빠 마음이 그런 줄 알았으면 살아계실 때 제대로 말씀드릴 것을. 아빠는 혼자 자책하다 저를 친부에게 맡기고 떠나셨구나 싶어 가슴이 너무 아파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희 아빠의 바람을 생각해서라도 제가 친부를 한 번쯤은 만나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를 낳지도 않은 아빠도 제게 이런 마음이셨는데 저를 태어나게 해주신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궁금하더라고요.
몇십 년 만에 괜히 찾아와서 그 집 사람들이 내가 자기네들 재산에 욕심 부리는 건 아닐까 오해할지 모르더라도 저도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꼭 배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의리의리한 대문 앞을 한참 서성이던 저는 그제서야 굳은 결심을 하고 용기를 내어 그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위용만큼이나 우렁찬 벨소리가 들리고 안쪽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기 권정태 씨 댁 맞죠? 권정태 씨를 좀 만나뵈러 왔는데요. 혹시 지금 집에 계실까요? 저희 회장님을 뵈러 왔다고요? 약속은 안 하셨나요? 누구시라고 전할까요? 약속을 따로 한 건 아닌데 꼭 배워야 할 일이 있어서요. 누구라고 해도 아마 모르실 텐데 제가 직접 만나서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약속 없이 오시면 곤란한데요. 저희 회장님이 워낙 바쁘신 분이라서요. 그리고 아가씨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함부로 집에 들을 수도 없고. 그럼 혹시 임양순이라고 아시는지 좀 여쭤봐 주실래요? 제가 임양순 씨 딸이라고 전해주세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다고요. 네, 그럼 전할 테니 여기 좀 기다리세요. 역시 그런 으리으리한 부잣집은 아무나 드나드는 곳이 아닌지 저를 누구라 전하냐 물으시는데 순간 제가 저를 뭐라 소개해야 하나 싶어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냅다 딸이라 그러면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친아버지도 뵙지 못했는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하기도 곤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저희 엄마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두 분이 정말 깊은 사이였다면 친아버지도 저희 엄마 이름을 기억하고 제가 그분의 딸이라는 걸 듣고 저를 만나주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무사히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양순이 딸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임영순 씨 딸 구은영이라고 합니다. 아니 아가씨가 양순이 딸이라고? 아저씨가 왜 여기 계세요? 저는 친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제가 알고 있던 분이셨거든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고 안치한 납골 땅에서 오며 가며 자주 뵈었던 분이셨어요. 엄마 앞에서 눈물 보이고 싶지 않아 매번 울음을 참던 제가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 납골 땅에 있는 정원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마음을 진정시키다가곤 했었는데 그러다 그 같은 정원에서 한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버지뻘 되시는 분이 저처럼 한참을 숨죽여 울다가 한숨을 푹 쉬곤 하시는데 그 모습에 자연스럽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쩐 우연인지 제가 엄마를 찾아갈 때마다 자주 마주치게 되며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안면을 트고 서로 얘기를 나누곤 했었죠. 그러다 제 이야기도 하고 그 아저씨의 사연을 듣게 되었는데 아저씨는 몇 년 전 대학생이던 딸을 안타까운 사고로 일찍이 떠나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딸을 무척 많이 닮았다며 신기해하시더라고요. 제가 따님보다 한참 나이가 많았는데도 닮아 보이셨는지 딸이 나이를 먹었더라면 저처럼 생겼겠구나 싶어 저를 볼 때마다 더 반가우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대화를 나누곤 했었죠. 제가 따님을 닮았다는 말에 저도 그 아저씨가 왠지 남 같지 않아서 그분의 처지가 공감이 되어 서로 만날 때마다 마음을 터놓곤 했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납골 땅을 찾으며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아저씨를 뵈었는데 그러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저도 아빠의 간병 때문에 납골 땅을 자주 찾지 못했고 아저씨와 못 만난 지도 꽤 되어
그 아저씨 소식이 궁금했었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 찾은 친부가 그때 그 아저씨였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정말로 아가씨가 양순이 딸이라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나? 근데 양순이한테 아가씨만한 딸이 있었다고? 아가씨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지? 두 분이 헤어지신 지가 33년쯤 되셨죠? 제 나이는 올해 만으로 33이에요. 그럴 리가. 그러면 설마 네, 아무래도 제가 아저씨 딸인 것 같아요. 두 분이 헤어지시고 엄마가 저를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양순이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너를 낳았다는 말이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을. 차라리 나를 찾아오지. 저도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키워주신 아빠에게서 들은 이야기뿐이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엄마는 아저씨를 다시 찾아가실 용기가 없으셨던 모양이에요. 얼마나 큰 반대를 겪으셨는지 몰라도 두 분이 결실을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하셨다더라고요. 더구나 멀리 유학을 가셨다고 들어서 연락이 닿지 않을 거라 생각하셨나 봐요. 그런 상황에 제 존재를 밝히면 저까지 포기하게 될까봐 저를 지키시려고 혼자 저를 낳으셨대요. 그래도 다행히 엄마는 그 후에 저희 아빠를 만나셨어요. 아빠는 홀로 아이 키우는 엄마를 사랑하셨고 저를 보자마자 친딸처럼 생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덕분에 저는 여태껏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가 제 친아버지인 줄만 알고 살았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셨더라면 아마 저는 평생 친아버지를 알지 못했겠죠. 저희 엄마도 저한테 한 번도 친아버지의 일을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제가 아빠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친아버지에게 전부 해드렸습니다. 두 분이 헤어지실 즈음 엄마의 뱃속에 제가 있었고 뒤늦게서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엄마가 저를 혼자 낳아 기르셨지만 얼마 뒤 좋은 분을 만나 가정을 꾸리셨고 덕분에 제가 친아버지가 따로 계신 줄도 모르고 잘 자랐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을 때 놀랐던 만큼 아버지께서도 많이 놀라신 듯 하셨어요. 살면서 한 번도 저의 존재를 생각해 본 적 없으셨다며 저와 엄마에게 많이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당시 집안에서 억지로 유학을 가야 하셨던 분이 제 존재를 아실 방법도 없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제 존재를 까맣게 모르고 계셨던 아버지는 유학을 다녀온 후 선을 보고 뒤늦게 결혼을 하셨지만 일찍이 사별을 하시고 홀로 따님을 키우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딸이 바로 몇 년 전 사고로 일찍이 세상을 떠났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엄마를 모신 납골당에서 우연히 만났던 아저씨가 제 친아버지였고 유독 저를 닮았다던 따님이 저와 이복 자매였다는 사실에 저는 놀라면서도 이런 게 바로 인연이라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이렇게 돌고 돌아 다시 만나게 된 것을 보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은영이 네가 내 친딸인 줄도 모르고 너를 보고서 죽은 딸아이를 닮았다고만 하다니. 내가 내 딸을 눈앞에 두고도 몰라봤다는 게 부끄럽구나. 너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살았으면서 염치도 없이 말이야. 하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걸 보면 우리는 언젠가 만날 인연이었던 게야.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는 다시 헤어지지 말고 그동안 못 나눈 부녀 간의 정을 나누자꾸나. 저도 아버지도 둘 다 혼자였던 탓에 몰랐던 인연을 찾은 것이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 함께하지 못한 세월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앞으로 남은 생을 가족으로서 후회 없이 지내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저는 친아버지를 만나
다시금 가족을 찾게 되었고 30여 년간 저의 존재를 모르고 계셨던 아버지는 제게 해주지 못한 것이 죄송하신지 제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 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지금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받고 교수라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네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더 이상 물려받을 가게는 없지만 요리 연구를 하겠다는 제 꿈을 마저 이뤄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교수가 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전 남편을 떠올리며 용기를 얻었네요. 전 남편 같은 놈도 돈 받고 강단에 서는 마당에 제가 못할 게 뭔가 싶었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그놈보다는 성공하자고 생각하니 동기부여도 되고 괜히 더 열심히 하게 되네요.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아주 재미있는 소식을 들었지 뭐예요? 저와 이혼을 하고도 교수로 떵떵거리며 잘 살 줄 알았던 전 남편이 다니던 학교에서 잘리고 요즘 교수 자리를 얻으려 무직 상태로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교수라는 사람이 자기 제자를 건드려서 추문에 휩싸였다지 뭐예요? 저랑 이혼하고 나니 외로웠던 건지 아니면 교수 잘난 줄 알고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건지 가진 거라고는 명예밖에 없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벌이고 말았네요. 어쩌면 자기는 그 정도 잘못을 해도 문제없을 거라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세상이 어디 그리 만만한가요? 이미 전 남편의 추악한 사연이 여기저기 소문이 나면서 그 인간을 교수로 쓰겠다는 학교가 영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소식에 꼴 좋다 싶고 괜히 속 시원하기도 하네요. 그럼 저는 그런 못난 인간보다 더 열심히 살 테니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